요트로 외국, 가령 일본을 가려면 출국 수속은 어떻게 하나요? 와,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 외국을 나가거나 들어갈 때, 즉 이걸 이제 출입국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CIQ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거칩니다. 대체적으로 커스텀이죠. C는 커스텀의 약자인데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그 출국을 하려면 커스텀에 가서 이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출항 신고를 합니다. 출항 신고를 할 때 그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배를 외항선, 즉 외국으로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로 자격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격 전환이 이루어진 순간 해양경찰에서 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세관에서 배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전환이 이루어져야 외국으로 출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준비되는 서류들이 있죠. 배 등록증이라든지 뭐 면허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절차를 거쳐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커스텀 그 세관에서 절차가 다 끝나면 출항 신고가 된 건데 이제 사람이 여권에 도장을 받아 출국을 하잖아요. 출국 도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출입국 관리소죠. 출입국 관리소에 마지막에 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이제 출국 도장을 받죠. 출국 도장을 받으면 그 받은 순간으로부터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나라는 24시간, 어떤 나라는 12시간 이내에 출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출국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도장을 받고 배까지 가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뭐 다른 행동을 가능하면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출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또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 건 뭐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항을 하고요. 출항 다음 나라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일본인 경우에는 그 입국 24시간 전에 내가 당신 나라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팩스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 아주 불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시려면 그 해상보안청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서류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작성을 하셔서 요즘 우리나라는 핸드폰으로도 팩스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류를 캡처해서 팩스를 보내주시면 이제 어떤 그 연락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 연락이 옵니다. 전화로. 저도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출항 전에 미리 일본 쪽으로 팩스를 보내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 오픈 포트와 크로스 포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개항,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국에. 개항이 아닌 항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입국하겠습니다라는 신고 말고, 그 보고 말고, 그 불개항 입항이라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꼭 오픈 포트가 아니더라도 개항이 이제 외국 배들을 받아들이는 항구가 아니라도 갈 수는 있습니다. 거꾸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경우에 불개항 입항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 불개항 입항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1m당 1m당 100원인가? 1000원인가?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어쨌든 그 항구 입항 비용을 받는데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기본적으로 10,000원인가 제일 최저 비용이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그래서 1,000원 냈었는데 요즘 10,000원 냅니다. 또 뭐 그런 조금씩 이제 제도들이 변해가는데 이런 외국에 나가는 정보는 내가 외국에 가기 전에 출발하는 항구 내에서 그 만난 외국인들 혹은 그 국제 세일러들이 많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 항구에 들어가도 세일러들만 찾아내면 그 이제 다음 항구로 가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의 눈 사이트라든지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엄청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외국에 입항하고 나서 예를 들어 오키나와 나항에 입항하고 나서 입항 신고한 뒤 주변 섬을 요트로 정박하면서 놀고 싶다면 또 다른 신고 같은 게 필요한가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셨네요. 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배 위치를 옮기면 세관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관 신고를 한국 옮길 때마다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나라 지금까지 제가 다닌 나라 중에 일본과 대한민국 두 곳뿐입니다. 이것은 빨리 수정을 해야 외국 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 수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출항 시 배에 실을 수 있는 음식이나 물건들의 제약은 어떤 게 있나요? 수지나 담배 등 제한이 없는지. 일단 요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의 배이기 때문에 누가 제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항구에 도착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육지에 내리면은 이제 세관에 문제가 되지만 배에 두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고 싶거나 좋아하는 그런 기호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실었을 때는 맥주 한 20박스, 위스키하고 와인 종류를 3박스 정도 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엔진 없는 요트를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마리나에서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물론 이제 아마 소형 요트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 아주 작은 딩기 클래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져서 다니는 작은 배 같은 조그만 배가 있습니다. 그런 딩기 종류의 배들은 직접 조종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 바람이 없으면 코치나 이런 감독들이 끈으로 이렇게 조그만 모터보트에 매달아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오리들 이렇게 어미 따라서 가듯이 조그만 딩기들을 모터보트 뒤에 이렇게 여러 대를 연결해서 쭉 끌고 나가서 바람 있는 데서부터 이제 각자 세일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크루저 중에서 이제 제법 안에 실내에 생활 공간이 있는 크루저 중에서도 엔진이 없는 배를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친구였는데 젊은 친구가 배를 직접 만들었대요. 그런데 엔진이 없어요. 어떻게 다니냐 그랬더니 노를 저었어요. 오, 그러고 보니까 배가 작아서 20피트 조금 넘었는데 20한 5피트, 4피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죠. 그 배는 진짜 노 저을 만 하더라고요. 입항할 때 출항할 때 늘 노 저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참 개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작은 배는 그렇게 늘 입출항합니다. 네, 해외에서 요트 구매 후 직접 딜리버리 할 때 임시 국적 증명서 이외 현지에서 한국 선박 안전검사를 안 받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일 텐데 선박 안전검사 미필 등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건 지금도 분쟁 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아이러니한데 검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적발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퍼스널 요트에 대한 그런 안전 검사는 이미 이제 생산 당시에 이미 다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국적 증명을 발행했다는 것은 항해를 해도 된다고 법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 배를 해양 경찰이 적발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법적인 정비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코타키나발루로 항해할 때는 바람이 어떤가요? 두원김님의 이제 질문이신데, 여기는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코타키나발루에서 한국까지 구간은 제가 가장 많이 항해를 해본 구간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코스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아는 편인데요. 11월부터 3월, 4월까지도요, 바람이 북서풍 혹은 북동풍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거꾸로 올라오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올라온 적이 있는데 40노트 정도 바람이 부는데 크로스홀드로 계속 태킹하면서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거의 한 4배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이렇게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죠. 바람은 좋습니다. 거꾸로 올라오는 바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풍 시즌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태풍 맞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태풍은 조금 피해 가시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태풍이 지나간 이제 태풍 어쩔 수 없이 내가 태풍 시즌에 올라온다. 저 태풍 시즌에 한 두 번 정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태풍 시즌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와야 된다. 그럴 때는 태풍의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그래서 태풍이 만들어졌다. 그럼 잘 보고 계시다가 그 태풍이 나보다 앞장섰다. 그러면 뒤따라가십시오. 그러면은 며칠 동안 아주 좋은 바람으로 뒷바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태풍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붑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올라갈 때 남풍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뒤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태풍을 남쪽에 따라간다면 비교적 우리는 뒷바람으로 아주 편안하게 좋은 날씨 속에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이용해서 항해한 적이 있는데 사이판에서 일본으로 올 때였습니다. 네, 바로 앞에 태풍이 발생이 됐었고 그 태풍이 한참 있다 출발하기 할 때 저도 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일 동안 정말 좋은 바람으로 와가지고요. 시간을 예상보다 한 20% 이상 단축해서 일찍 일본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태풍은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우리의 그 길잡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절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11월에서 12월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올라오실 때는 4월 말경부터 5월 정도가 이제 센 태풍이 아직 발달 안 하니까 6월부터 태풍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라오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원양 항해 시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요즘 핫한 스타링크 같은 제품을 요트에 달면 원양 항해 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이제 이 스타링크에서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요. 저는 요금 때문에 아직 이제 이렇게 사용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인터넷은 쓰지 않더라도 위성 전화 정도로 이렇게 외부와 소통할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하루빨리 그런 인터넷을 좀 저렴한 비용에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해 하실 때 GPS 또는 해도 중 어느 것을 주로 사용하나요? 당연히 GPS죠. 해도는 GPS에서 나온 좌표값을 해도에 제가 점을 찍어가면서 어디를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GPS 개수를 한번 세본 적이 있어요. 배 안에 도대체 몇 개의 GPS가 존재하는가? 제가 세보니까요. 세상에. 7, 8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다 세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많은 GPS가 동시에 다 고장날이라는 법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0% 고장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상정하시고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세일링의 스킬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심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우리의 그 용기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섹스턴트도 지금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섹스턴트라는 것은 육분율이라고 그러죠. 별의 각도, 태양, 달, 별의 각도를 재서 내 위치를 산출해내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디지털 그 육분율을 개발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계산 안 해도 돼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했죠. 각도가 딱 재면.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해도에 지나간 행적을 계속 체크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항해를 하고 있고 바람은 어떻고 나침판으로 봤을 때 각도가 어떤지 그건 지금 그 자침입니다. 자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면서 항해를 하고 있으면 설령 GPS가 다 꺼지더라도 저는 육지를 향해서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건 이 항해를 하면서 쌓인 데이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쌓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해에서는 통신이 가능하여 일기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대항에선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대항에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물론 위성 수신 장치를 설치하고 가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피하실 수 있나요? 5노트에서 7노트 정도의 스피드로 항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빨리 움직이는 태풍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일기 예보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항해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피하지 못합니다. 태양에 나가면. 다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세일링입니다. 태풍이나 비가 오면 무섭지 않나요? 태풍이나 비는 무섭지 않습니다. 태풍 많이 만나봤고요. 물론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 태풍 무섭지 않나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냥 센 바람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빨리 항해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비는 아주 선물이죠. 선물. 샤워도 할 수 있고 민물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받아서 민물 샤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는 되게 좋아합니다. 대양항해 때 태풍 만나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거 되게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태풍의 강도. 바람의 세기죠.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세면 아주 긴장하죠. 저도 긴장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풍을 육지가 가까운 곳에서 만났을 때, 육지가 먼 곳에서 만났을 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육지가 먼 곳에서 태풍을 만나면 겁이 안 납니다. 일단 엄청나게 센 바람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센 바람은 저를 빨리 갈 수 있게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서 항해를 하느냐, 항해하는 기술을 내 몸에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트는 느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항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육지 부근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는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노고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트를 좀 타신 분들은 노고존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는 요트가 항해할 수 없습니다. 요트가 항해할 수 없는 각도를 노고존이라고 합니다. 대략 45도 해서 90도 정도는 요트가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자, 그러면 이 바깥쪽은 갈 수가 있죠. 문제는요, 바람이 심해지면 이 노고존이 더 넓어집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게 문제죠. 그때 태풍의 바람 방향이 육지를 향해서 분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바람 방향을 보시면서 신속하게 판단하시고 돛을 줄이시고 엔진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돛과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일단 육지로부터 멀리 도망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입니다. 육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진짜 위험해집니다. 확실하게 안전한, 돌아서면은 파도를 완전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만이 있다면 접근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안전하고 넓은 수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구나 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육지로부터 멀리 도망갈수록 안전합니다. 그래서 육지 가까이에서는 태풍을 만나지 않도록 진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남쪽의 시실리 섬과 이탈리아 반도 남쪽 해상에서 태풍을 만난 적이 있는데, 바람이 육지 쪽으로 저를 밀었어요. 저희 배를. 그래서 정말 긴장해서 섬과 육지 사이로 컨트롤해서 빠져서 나가면서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제일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남극해서도 그렇게까지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긴장했던 것은 제 배 안에 초보자들이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명이 걱정이 돼서 진짜 제가 바짝 긴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육지 부근에서 태풍 만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진짜 위험합니다. 먼바다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세일링 스킬만 익히시면 됩니다. 다른 유튜버들 영상 중에서 커다란 컨테이너 선에서 찍은 거대한 파도 영상들이 많던데요. 세계 일주할 때 가장 높은 파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대한 파도를 만나야 요트의 킬에 의해 복원되지 않고 정복이 될까요? 또 거대한 파도는 레이더로 못 피해가나요?
네, 뭐 재밌는 질문이세요. 예, 그 이제 대학에 많이 안 나가 보시면 저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거대한 파도, 예, 파도 진짜 거대합니다. 저도 경험해봤는데 저는 한 9m 정도까지는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 남극해에 들어갔을 때 남극해는 굉장히 그 파도가 심한데요. 보통 3, 4m는 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바람 세지면 한 4, 5m, 6m까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꾸준하게 이렇게 바람이 이제 심하게 불면 정말 예, 큰 게 없더군요. 근데 저는 언제 제가 이제 배가 뒤집어져 봤느냐면 파도 한 6, 7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뒷바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서풍을 받아서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뒷파도니까 이렇게 배가 파도를 따라서 서핑을 합니다. 이 파도 위로 이렇게 미끄러지죠. 오, 미끄러지는데 그 미끄러져서 서핑을 할 때 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습니다. 14노트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타는 이 크루저는 최대 속도 9.5노트로 설계된 느린 배들인데 뭐 14노트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이렇게 그 소리가 괴기하죠. 여러분들 그 요트 타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뒷파도에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배가 서핑할 때는 그 진동 같은 게 느껴지죠. 떨면서 배가 훅 하고 이렇게 좀 빨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되게 기분 좋죠. 아, 내가 빨리 간다. 그런데 그 긴 파도 속에서, 높파도 속에서 서핑을 하면요. 그런 그 진동 소리가 아니고 약간 그 제트 엔진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미끄러집니다. 그때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칩니다. 왜냐면 그 옆으로 틀어지면 바로 전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예. 어쨌든 그 큰 파도에서 예, 그런 짜릿하네요. 파도는 일단 레이더로는 못 피해갑니다. 네, 레이더는 파도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어떤 그 파도를 제외한 또 다른 장애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레이더는 이제 피해가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을 우리가 못 피해가듯이 파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다 그 이겨내면서 이제 그 항해하는 것이 바로 요트의 항해입니다. 네. 호랭TV님, 올해 관심 있게 선장님 영상 즐겨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티가 되고 싶은데 한국은 태풍 길목이라 선장님께서는 보관 관리 위주 보수를 어떤 관점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단 서울 부근에 마련하는 태풍이 거의 안 올라옵니다. 태풍의 길목은 사실은 한국이 아니고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큐슈까지가 태풍의 길목입니다. 거기는 뭐 대부분의 태풍이 지나가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운이 나빠야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수십 개 발생하는 태풍 중에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은 정말 손가락으로 셀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올라올 때쯤 되면 태풍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가 아주 엄청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되게 좋죠. 일본은 엄청납니다. 태풍 수시로 피해 나오고요.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태풍 올 땐 저도 긴장하죠. 제 배가 지금 통영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태풍이 직접 상륙했을 때 제가 직접 내려가서 밤새도록 예, 단단하게 묶어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다른 일정 때문에 또 새벽 5시에 태풍의 눈이 통영에 딱 들어온 순간 차를 타고 또 서울로 쐈죠. 예,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잠도 못 자고. 뽀짱님, 저번 그 흰남노 때 목포 마리나에 정박해 있던 요트 한쪽 돛대가 부러진 피해 본 거 봤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그랬군요. 돛대가 부러졌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돛대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가 상상이 되네요. 하나는 그 리깅, 즉 이 돛대를 잡아주는 와이어. 를 제대로 진단을 안 하셨을 가능성. 또 하나는 그 세일이 풀리거나 해서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저항 때문에 센 바람일 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0몇 노트 바람까지 다 맞아봤는데요. 예, 도출 피구도 맞아봤습니다.
항해를 했었는데요. 아직 돛대가 쓰러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이게 와이어가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닥이라도 끊어져 있다면 아마 새 거를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씩 관찰하면서 정비를 해 두시면 그런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웬만큼 세도 돛대 안 부러집니다. 한국은 풍랑주의보에는 바다에 가지 못하는데 해외에서도 풍랑주의보에 운항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는 운항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나가도 참견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경찰에서 출항을 통제하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람이 세야지 항해하기 좋은 배를 못 나가게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네 스스로 져라. 그런 겁니다. 제가 외국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주의보가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항해할 때입니다. 제가 출항하겠다 그러니까 일본 해양경찰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군요. 요트는 태풍에서도 안전하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출항하시는 걸 저희들이 막지는 않는데 만약에 항해하시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신다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의 출항을 허락해 주더군요. 참고하십시오. 멀미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건 뭐 최고의 노하우죠. 저만큼 이 멀미 극복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멀미를 극복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멀미약이나 키 밑에 붙이지 마세요. 오히려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냥 생몸으로 적응을 하십시오. 누구나 다 적응합니다. 약 7, 80%의 분들은 5일 내지 일주일 안에 대부분 적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0%의 분들은 한 보름,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만에 적응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몇십 명 중에 한 명은 몇 개월 지나야 적응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괴로운 건 아닙니다. 정도가 점점 약해지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적응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멀미를 호소하길래 제가 약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약은 내가 외국에서 구입한 건데 정말 잘 듣더라. 한번 드셔보시라고. 좋습니다. 약을 먹고 잠깐 선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약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지러움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역시 좋은 약이죠. 사실은 약이 아니었고 영양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멀미는 영양제로 극복하십시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방송 찐이네요. 감사합니다. 실전 경험치, 간접 경험합니다. 배워도 끝이 없네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을 알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유튜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유튜브. 정말 재밌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시간 됐죠? 지금 라이브? 2시간 반. 너무 길게 했어. 와. 야. 퇴근해야 돼요. 아니, 진작 얘기를 하지. 우리 신감독 퇴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이렇게 생방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지금까지 몇 시간 한 거지? 거의 3시간도 안 돼가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제가 체력이 있어서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 퇴근하고 싶은 기지개 한번 켜줘. 일주일에 가족들 목소리보다 선장님 목소리를 더 많이 이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이제 라이브 자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좀 짧더라도 라이브를 좀 해갈 합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첫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성황리에 마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끄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종료.